오늘을 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가 시작됐습니다. 금세 10시 5분이 됐고요. 11월 28일 금요일 이날 역시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경제상식 퀴즈 정답부터 알려드릴게요. 정답은 ISA입니다. 개인 종합 자산관리 계좌. 투자를 하면서 또 목돈도 모아가면서 절세 효과도 누릴 수 있는 상품이죠. 또 연말이 되면서 사람들이 또 관심을 갖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배당 이자 소득에 대해서 200만 원까지 비과세 소득. 뭐 서민형은 그러니까 좀 소득이 낮으신 분들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죠. 그 이상의 배당 이자 소득이 나타나더라도 9.9% 분리과세가 되니까요. 종합과세 되지 않고 상당히 그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6871님 절세를 통한 자산 형성 계좌로 저도 빨리 가입해야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나라에서 혜택을 준다라는 건 받아야죠. 받아야죠. 김영동님 경비원 아저씨인데요. 외롭고 고독한 야간 근무 중에 커피 한잔 마시면 즐거운 시간 보낼 것 같습니다라고 정답도 보내주셨습니다. 야간 근무 그러니까 밤새워서 근무하신 것 같네요. 아침까지.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3717님 저와 아내가 따로 가입했습니다. 서로 한 달간 수익률을 비교하는데 아내가 훨씬 높아서 배가 아픕니다라고. 그러시군요. 사실 그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어도 성인은 가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4927님이 이대호 진행자님 ISA 개설하려면 은행 아무 곳에 가서 신청 가능한가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아무 데서나 됩니다. 증권사 어플리케이션으로도 가능하고요. 비대면으로도 가능하고요. 직접 방문하셔서도 가능합니다. 너무나 편해졌죠. 이제는. 다만 전 금융사를 통틀어서 한 곳에서만 여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좀 잘 쓰실 수 있는 한 곳에 편리함이 있는 곳에 찾아가시는 게 더 낫겠고요. 0958님이 ISA는 3년 후에 익절 혹은 손절해야 한다는 게 단점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아닙니다. 이게 만기는 최소한 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3년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라는 거고요. 만기를 내가 5년짜리, 10년짜리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만 만기 이후에도 보유하실 수 있습니다. 해서 그대로 가져가실 수 있다라는 거. 저 같은 경우 예전에 제 거 ISA 가입할 때 막 99년 이렇게 설정한 것 같은데 사실상 만기가 의미가 없습니다. 최소 3년만 유지하시면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또 여러분의 실시간 의견 질문 계속해서 보내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 열려 있고요. 증시 상황 한번 보겠습니다. 밤사이에 그 미국장은 휴장이었죠. 추수감사절로 인해서 코스피가 1.2% 정도 빠지고 있는데 오늘은 코스피 특히 대형주들이 쉬어가는 사이에 코스닥이 올라가고 있네요. 코스닥이 2.8% 24.9포인트 오른 904.9로 아주 오랜만에 900선을 회복한 코스닥의 모습입니다. 일단 삼성전자가 2.3%, 하이닉스 1.8%, 에너지솔루션 그러니까 LG에너지솔루션 5.9% 크게 조정을 받고 있는데 코스닥 내에서는 알테오젠 3%, ABL바이오 7%, 펩트론 16%, 코오롱티슈진 18% 등등 제약 바이오 관련주가 코스닥에서는 또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네요. 원달러 환율은 1465.9원으로 2.9원 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1460원대 중반까지 또 다시 올라가고 있는 환율입니다. 환율은 좀 많이 올라가면 안 되는데 최근에 많이 올라가서 좋은 거 딱 하나 있다면 누리호 아니겠습니까? 누리호. 4차 발사가 멋지게 성공을 했죠. 특히 이번에는 처음 야간 비행이었고요. 민간 기업이 주도한 발사체 완성이었습니다. 또 우리가 뭐 미국이나 뭐 중국은 강대국엔 좀 뒤처져 있습니다만 또 열심히 또 따라가야죠. 또 우주 기술이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다 하고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을 지낸 서울대 김승조 명예교수와 함께 누리호의 성공 발사 또 그 이유까지 같이 한번 또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김승조 명예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이번 4차 발사 네. 어떻게 좀 긴장하면서 보셨나요? 저는 뭐 잘 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잘 될 것이다. 예.
그러니까 이번 네 번째고 첫 번째도 아주 자그마한 문제로 실패를 했고 두 번째 기본적인 성능들을 확실히 체크하면서 했고 세 번째는 또 실제로 인공위성을 궤도에 넣을 수 있는 것까지 정도를 봤고 네. 이번에 이제 본격적인 운영을 한 거죠. 본격적인. 제대로 된 인공위성을 이제 올린 거죠. 근데 이번에 그 발사하기 직전까지 조금 마음을 졸였던 게 원래 예정된 거는 0시 55분이었는데 18분 늦어졌더라고요. 예. 근데 그게 발사 가능 시한 그것도 1분 남겨놓고 쐈다 하더라고요. 그 발사 가능 시한 이게 무슨 뭐 유통기한도 아니고 이런 걸 두는 이유는 뭔가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해 가지고 하는 거죠. 제일 먼저는 이제 인공위성이 발사체가 준비가 돼 있느냐 이런 것부터 네. 그다음에는 상공 대기권의 그 여러 가지 상황 그 뭐 전기를 띈 입자들이 많다든지 이런 네. 것들도 미리 좀 조사를 하는데 또 문제는 우리가 발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비행기가 가는 길이라든지 또 일단 2단인데 떨어지면 배도 소개를 해야 될 때도 있잖아요. 아하, 바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해가지고 무한정 시간으로 막 쏘게 할 수 없으니까 국제적으로 여러 가지 해서 우리 요 시간 안에 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무한적으로 시간을 뭐 하늘, 바다 다 잡아놓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럼요. 그래서 그랬구나. 그러니까 뭔가 발사체에 문제가 있거나 이런 거는 아니고요. 뭐 발사체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제 뭐 제가 할 때도 있긴 한데요. 예를 들면 지금 뭐 자주 쏘는 스페이스X 같은 경우도 어떨 때는 그래가지고 다음 날로 가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시간 조절하는 거는 언제든지 또 있을 수 있는 일이고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그 3차 발사 때보다 탑재하는 위성도 무거워졌고 수도 많아지고 했더라고요. 네. 이번에 성패를 가를 수 있었던 가장 까다로웠던 포인트는 뭐였을까요? 몇 가지가 있죠. 네. 그 우리 일반 국민들께서는 일단 로켓과 위성을 잘 구분을 못 하십니다. 즉 로켓의 입장에는 인공위성은 손님이에요. 그래서 버스로 치면 그 안엔 승객이죠. 네네. 또 인공위성으로 보면 그게 실제로 일을 하게 관측을 한다. 여러 가지 장비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 중형위성처럼. 그게가 또 손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로켓이 어떻게 보면 버스 자체고 인공위성은 승객이죠. 그래서 그걸 탑재체라고 합니다. 네. 또 인공위성 입장에서는 자기가 버스예요. 네? 그래서 우리 실제적으로 인공위성 버스라 그래요. 인공위성이요? 인공위성도 버스고 그 안에 이제 탑재체가 또 있습니다. 인공위성 안에 예, 그렇죠. 그 컴퓨터로 따지면 어떤 프로그램들을 실어주느냐 막 이런 거예요? 뭐 컴퓨터가 인공위성 버스 안에는 컴퓨터가 있죠. 여러 가지 역할을 해주는 게 있는데 예를 들면 카메라를 얹으면 카메라는 손님이잖아요. 관측 카메라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되죠. 그래서 이제 여러 단계가 있는 건데 이번에는 제대로 된 걸 올렸죠. 우리 차세대 중형 위성 3호를 올렸는데 네. 그게 한 600kg쯤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인공위성이 소위 올리는 궤도를 뭐라고 하냐면 태양 동기 궤도라고 하고 있어요. 네. 근데 특히 이제 밤에 쏜 이유는 이제 그 아침하고 저녁을 이렇게 잘 하루 종일 햇볕을 볼 수 있는 궤도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갔고 뭐 그 얘기는 다시 말해 태양도 관측이 쉽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밤에 쐈는데 뭐 그런 궤도를 올라가다 보니까 뭐 된 겁니다. 근데 그 해외 우주 발사 기업들 보면 2단 발사체 구조들이 그렇죠. 요즘에 좀 많아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예. 누리호는 여전히 3단 발사체 구조잖아요. 예. 이거는 어떤 차이일까요? 그것은 이제 급수 차이인 거죠. 급수. 예. 옛날에는 대3단, 4단 이렇게 쐈습니다. 그때는 뭐냐면 아주 초기에는 로켓 엔진이 추력 조절이 안 됐어요. 우리 자동차로 말씀을 드리면 가속기 엑셀러레이터 같은 네네네. 거죠. 쫙 밟으면 힘이 쫙 났다가 속도를 줄이고 가속도를 줄이고 높이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 엔진은 처음 만들어 본 것이라서 힘을 조절할 수가 없어요. 힘을 조절할 수 없으면 어떻게 되냐 하면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일단 로켓이 올라가면 대기압이 낮아지면서 로켓 추력이 늘어나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로켓이 올라가면서 연료를 많이 계속 소모를 하니까 가벼워지니까. 로켓 통이 점점 비어가지고 가벼워져요. 더 빨라지는 그러면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뉴턴의 법칙에 의해서 가속도가 점점 빨라지잖아요. 그럼 일단은 조초 가속도가 높아가면 예. 그런데 가속도가 너무 높으면 예를 들면 4.5나 5G 정도가 되면 그 로켓의 손님인 인공위성에 있는 장비들이 괴로워하겠네요. 손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잘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탁 자르고
또 가속도가 위험해지면 탁 자르니까 2번 잘라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오, 그러니까 추력이 센 놈은 지상에서부터 이륙할 때 그냥 빡 쓰고 예. 그러니까 더 올라갈수록 조금 더 약한 추진체, 2단 추진체로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구분을 두는 거네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1단은 엔진이 4개였고요. 2단은 엔진이 같은 엔진이 하나고 3단은 조금 더 추력이 약한 작게. 엔진이고 이렇게 이제 단계별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기회를 놓쳤는데 그 위험한 요소는 이번 발사에도 위험한 건 분리가 항상 위험합니다. 요즘은 뭐 대부분 안정되게 하지만 우리가 나로호 2호도 분리 뭐 이런 것들 하면서 예. 좀 어렸을 나로는 때. 예. 2번 실패를 했잖아요. 그때도 분리가 문제죠. 페어링도 분리가 있고.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는 1단 분리, 2단 분리, 페어링 분리 이렇게 3개가 이제 위험 요소고 그다음에는 궤도에 올라가 가지고 네. 이제 적절한 위치의 위성을 던져줘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차세대 중형 위성을 던져줘야 되고 한 600kg쯤 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소형 위성들을 한꺼번에 던져주는데 그것이 과연 될지 안 될지 이렇게 탁탁 하나씩 튀겨내줘야 되잖아요. 뭐 사출한다 하더라고요. 사출한다 그러죠. 예.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되느냐 안 되냐 보는 것도 이번에 굉장히 큰 요소였죠. 우리 인공위성은 그 태양 동기 궤도 우리가 이번에 올린 600km 정도의 태양 동기 궤도에는 한 1.5톤 정도를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차세대 중형 위성이 한 600kg쯤 됐으니까 나머지 공간이 많이 비어 있잖아요. 좀 더 여력이 있었던 예, 거네요. 그걸 라이드 쉐어라 그럽니다. 이제 동승하는 거죠. 그 동승으로 우리가 12개 아주 자그마한 큐브 위성들을 올려. 그런데 거기 다 기술적으로 처음 해보면 다 처음 해보면 어렵죠. 신기합니다. 그러면은 그 1단, 2단, 3단 추진체 분리할 때나 페어링 분리할 때나 예. 아니면 인공위성을 우주 공간에서 사출할 때나 예. 이게 미리 다 프로그래밍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냥 정해진 시간에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어디 위치를 파악해서 나 여기 도착했어요. 그러면 이제 뭐 분리하고 사출하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프로그램에 어느 정도는 되어 있을 수 있는데 실제로는 이제 현황을 여러 가지 센서를 통해서 이제 파악을 한 다음에 이때 분리하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분리를 하는 거죠. 뭐 주로 이제 이렇게 폭약을 터트려서 분리하든지 뭐 여러 가지 뭘 풀어가지고 스프링으로 탁 튕겨낸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데 단 분리는 이제 더 복잡하죠. 페어링 분리나. 신기합니다. 그 이번에는 그 야간 발사였는데 예, 예. 야간에 발사하는 거 어떤 뭐 기술적으로도 차이가 있나요? 제가 보기엔 기술적으로 차이보다는 인적 문제겠죠. 우리가 자야 되는 시간이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올리는 위성들이 대부분 대한민국이 남북으로 길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관측 위성들은 북한도 봐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길쭉 하니까 남북으로 가는 궤도를 좋아해요.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극궤도를 많이 올리죠. 이제 극궤도를 올리는 김에 특히 레이더 위성 같은 경우는 전기를 많이 써요. 그러면 항상 태양을 바라보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가 밤에 올린 케이스가 좀 있습니다. 특히 레이더 위성은 밤에 올렸고요. 뭐 예를 들면 아리랑 3호 같은 거 저희가 이제 일본에서 올렸는데 아리랑 3호 제가 원장할 때 올렸었는데 그때는 한 1시 몇 분쯤 올렸습니다. 그래서 성공 기자회견을 새벽에 했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하실 때. 예. 오, 재밌습니다. 그 이번에 보니까 한국천문연구원, 네. 한림대, 네. 카이스트 인공지능연구소가 그 각각 개발한 위성들, 장비들도 같이 실렸다 하더라고요. 예. 그 오로라를 관측하는 위성도 있다고 하고 예. 또 어떤 임무들이 있었을까요,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네. 그 세 가지 큰 건 차세대 중형 위성에 손님으로 올라간 것들입니다. 그 장비들이죠. 그러니까 오로라 관측하는 것, 그다음에 바이오 실험하는 것, 그다음에 또 플라즈마 방사선 체크하는 것 이런 세 개가 차세대 중형 위성에 올라가죠. 그게 한 1,000억 원쯤 드는 위성입니다. 그게 손님으로 올라간 거고 그다음에 이제 12개는 조그만 개별 큐브 위성들이 올라간 게 되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손님들이 우리는 우주 공간에서 이런 일을 할 거예요. 알아서 결정하는 거고요. 알아서 결정하는데 뭐 그 대부분 100% 전부 정부에서 지원을 해서 이제 한 거죠. 그렇죠. 우리 나로를 이제
비싼 돈을 들여서 개발을 했으니까 예, 누리호를. 또 잘 미안합니다. 누리호를 누리호를 개취속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니까 이제 정부에서 지원금을 주고서 자 좋은 아이디어로 큐브 위성 만들 사람 손들어 그러면 이렇게 이제 교수들이 많죠 학교. 그다음에는 이제 차세대 중형 위성은 좀 더 제대로 일을 해야 되니까 좀 센 그 임무를 부여받은 거죠. 그것도 국가적으로 필요한 임무. 그렇죠. 그러네요. 특히 이번 누리호 4차 발사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그렇죠. 이제 민간 기업에게 기술 이전해 주고 네. 민간 기업이 통합 체계까지 그렇죠. 이제 간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주도권이 국가에서 기업으로 넘어가고 있다라는 건데 가장 네.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일단 한화에 계신 분들이 이제 체계 통합이라고 하는데 네. 체계 통합에서 가장 큰 차이는 예전에는 하청업체라든지 한화가 항공우주연구원한테 돈을 받았어요. 하청을 받았어. 네. 지금은 일단 이번 로켓 발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한화가 받아서 하청업체하고 직접 계약을 하는 거죠. 거기서 이제 책임감이 이쪽으로 시프트한 거죠. 그다음에는 이 저기 한화가 이제 자기들이 맡아서 이건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하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차세대 중형선 1,000억 원 정도짜리인데 잘못되면 국민 세금을 잘못 쓰면 원래 다 초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열심히 잘해야죠. 그래서 하드웨어적으로나 소프트웨어적으로 거기에 있는 장비들 여러 가지 테스트를 더 하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도 많이 되돌아보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원래 책임감이 있으면 훨씬 더 자세하게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번에도 발사장은 항공우주연구원이 보유를 하고 있는 거니까 네. 발사하는 주된 일은 이제 항공우주연구원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차적이고 이제 앞으로 우리 민간업체의 능력이 향상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여건이 좋아지면 미국의 스페이스X처럼 미국 스페이스X는 지금 발사를 많이 하는 거 자기 발사장 말고 그렇죠. 저기 미 국방부 미 공군이 지금 우주군이죠. 예. 미 우주군의 발사장 서부 동부 하나씩 쓰고 그다음에 나사 발사장 이렇게 3개의 발사장을 씁니다. 일주일에 3번쯤 발사하려면 그러니까 그 민간 고속버스 회사인데 국가 터미널을 이용하는 거랑 비슷한 거죠. 아닙니다. 이거는 확실하게 그 전체를 몇 년 계약을 해서 임대를 해버립니다. 통째로 임대까지. 통째로 임대하고 우리가 필요한 건 다 고쳐서 쓰겠다. 그럼 오케이 알아서 쓰십시오. 왜냐하면 나사나 국가부지. 미 공군이 옛날 소련하고 경쟁하던 시절과 달리 발사장에다 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빌려줬죠. 그런 게 많으니까. 근데 굉장히 잘 쓰고 있죠 지금. 근데 우리나라도 저는 이제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점은 뭐 우리 말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나로우주센터가 발사장으로서 아주 제한 조건이 많습니다. 그래요? 발사 각도도 좋고 조금만 잘못 발사하면 다른 나라로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발사 각도도 정확하게 지켜야 되고 또 남쪽으로밖에 창이 열려 있질 않아요. 각도 적은 데다가 남쪽으로밖에. 실제적으로 인공위성을 발사할 때 에너지상으로 도움이 되는 거는 동쪽으로 발사해야 돼요. 왜 그렇겠습니까? 자전 감안을 했을 때. 자정 에너지를 맥시멈 받으려면 동쪽으로 해야 돼요. 일본은 동쪽이 뚫려 있어서 동쪽으로 발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지금은 우리는 대부분의 위성들이 남북 이거 관측할 목적 이런 것 때문에 극궤도를 씁니다. 극궤도 이번 같으면 한 98도 그걸 경사각이라 그러는데 예. 적도선에서 한 98도쯤 방향으로 인공위성이 올라가서 다시 이렇게 도는 이런 형태를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여긴 밑으로 쐈지만은 또 돌고 나면 올라가는 쪽이 생기니까 신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그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전 세계에서 이제 우리 위성 좀 쏴주세요 막 하고 있고. 예. 그러면 이번에 4차 발사 처음으로 민간 주도로 갔는데 그럼 민간 기업들도 어떻게 수익이 좀 됩니까? 우리나라 예, 아니면 민간 기업들도 투자 개념으로 하는 건지요? 지금은 투자 개념은 아닙니다. 이제 장기적으로 봐야 되고 차세대 로켓을 이제 그래서 저는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이제는 우리도 수익 상업 발사를 할 수 있는 수준은 가야 된다 그러는데 그게 이제 발사 횟수하고도 연관이 돼 있는데 그 스페이스 X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만 오늘 아마 152번째 내지 3번째 발사할 겁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발사를 완전히 독식하고 있죠. 그렇죠. 올해만요. 올해만. 올해만 150 몇 번 발사했습니다. 그런데 거의 버스만큼 왔다 갔다 그 하네요. 스페이스X 팔콘 9 로켓이 네. 우리 로켓의 10배 이상의 성능을 가지고 있어요. 성능이요? 네. 걔들은 이 우리가 같이 올린 극궤도로 태양 동기 궤도로 한 15톤, 16톤, 요새 17톤도 올려요. 근데 우리는 1.5톤이잖아요. 무게 중량이. 예. 올릴 수 있는 인공위성 숫자. 그러니까 한 번에 지금 걔들 자기네 세트 스타링크 위성을 올릴 때는요. 28개 위성 850kg짜리 28개 위성 한 번에 싣고 가서 확 뿌려버립니다. 우리는 포터인데 거긴 덤프트럭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저 일론 머스크를 얘라 그래도 될지 모르겠는데 이 양반은 예. 일론 머스크보다 원장님이 연세 더 많으시니까요. 예. 훨씬 두 띠동갑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건 네. 이 양반은 공산품으로 하거든요. 인공위성도 공산품, 와. 대량 생산, 와. 엔진도 대량 생산, 로켓도 대량 생산, 발사도 대량 생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일론 머스크에서 전 세계의 모든 발사체 기관들이 파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파괴적 혁신이라고 얘기를 그렇죠. 하는데, 맞죠. 예, 파괴적 혁신이 대표적인 게 저 뭡니까 포드 자동차의 모델 T가 대량 생산. 마차 산업을 파괴했잖아요. 네. 파괴적 혁신은 기존 산업을 파괴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발사 산업계에서 굉장히 1등을 했던 유럽의 아리안 로켓이 지금 거의 파괴당하고 있고요. 물론 국가가 더우니까 뭐 망하지는 않겠지만 일본도 아리안하고 똑같은 신세입니다. 뭐 인도도 싸게 한다고 많이 박수 받았는데 스페이스X에 비하면 게임이 안 돼요. 중국도 많이 발사는 하고 있죠. 발사는 많이 하는데 예. 작년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요. 전 세계에서 궤도로 올린 걸 업매스라고 그래요. 올린 질량, 토탈 질량. 네네네. 궤도에 올렸으니까 위로 올린 거죠. 네. 궤도에 올린 총 질량이 84%를 중국 다 포함해가지고 일론 머스크가 혼자 올렸습니다. 물론 혼자는 아닙니다. 스페이스X가 기업이 스페이스X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일론 머스크랑 스페이스X니까. 그 회사가. 예, 그 회사가 혼자 올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 발사 서비스 상업 발사 시장이 파괴적 혁신이 온 거다. 올해 들어서만 150차례 넘게 로켓을 쏠 정도. 그러니까 뭐 스페이스X가 로켓 쏘는 건 이제 뉴스도 안 되잖아요.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뉴스도 안 되죠. 우리나라 위성도 뭐 그쪽 실려서 이제 많이도 올라간다고는 하는데 물론 이제 우리도 이제 따라가야죠. 예. 근데 이번이 이제 4차 발사고 5차, 6차 발사를 내년에 한다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번에는 예. 3차 발사 이후에 2년 반이 걸렸어요. 예. 근데 5차 발사는 내년 한 6월쯤 한다 하더라고요. 예. 근데 2년 반 걸리다가 다시 또 한 7개월 만에 쏘 이거는 어떤 텀이에요? 기간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년 반 동안 이제 여러 가지 하드웨어적으로 소프트웨어적으로 손을 많이 봤죠. 네네. 100% 성공을 해야 되니까요. 우리 지금 입장은 좀 그렇잖아요. 네. 성공은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 그러지만 실패하면 혼납니다. 특히 국민 세금을 써서 실패하면 네.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책임자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이게 참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국가 세금으로 개발하는 거는 값이 10배, 100배 비싸요. 전 세계 똑같습니다. 나사나 미국 방부나 똑같아요. 왜 나사나 미국 방부나 유럽이나 일본이 개발한 것들이 다 너무 비싸냐. 비싸도 지금 파괴될 입장이거든요. 우리도 뭐 같이 배웠으니까 지금. 야, 역설적이네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굉장히 조심을 해서 그렇고 그러니까 비용도 많이 들고 그래서 사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로켓 사업본부는 적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자가 돼야 되는데 좀 걱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기술적으로 이제 그렇게 된 것도 있고 또 하나는 그 기술료 문제 때문에 좀 티각태각했어요. 기술료요? 법적으로. 예. 그러니까 항공우주연구원이 기술 넘겨주니까 예. 기술료를 내시오. 우리나라에 기술료라는 법이 있습니다. 기업한테서 받는. 예, 기업이 국가 돈으로 개발한 기술에 대해서 이제 기술료를 받아가지고 그 개발에 참가한 연구원들한테 좀 나눠주는 이런 형태입니다. 제일 많이 그걸 하고 있는 것이 최근에 들어서는
국방과학연구소, K9이 뭐 K2 탱크니 이거 다 국방과학연구소가 기본 만들어서 이제 물건이 돼서 이제 일단 네가 다니면서 팔아라 그러면 이제 회사 가져가지 않습니까? 네네네. 우리 로켓도 그런 방법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이렇게 해서 한 게 이번 첫 번 단계죠. 그래서 한화가 기술료 갖고 이제 딜을 하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기술료의 특허권을 누가 가지느냐. 그다음에 그 기술료는 또 꼭 이번하고는 아주 직접 연결 안 됩니다. 이제 앞으로 할 차세대 또 로켓의 기술료 뭐 이런 것들도 얽혀가지고 좀 티각티각해서 저는 그것도 좀 영향이 있었지 싶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이제 또 우리가 앞으로 어찌됐든 간에 민간 기업의 참여도 많이 늘려야 기술도 확산이 되고 투자도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미국도 뭐 나사에서 민간 기업으로 넘어간 것처럼 우리나라도 그럼 국가 주도에서 결국에는 민간 주도의 우주 산업으로 이렇게 가야겠죠. 그렇게 가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생각에는 우리가 뭐 미국에 대한 형편없이 작지 않습니까? 캘리포니아주보다 여러 가지 면에서 작은 상태니까요. 형편은 좀 있습니다만. 예. 그래서 비교하자면, 순전히 미국처럼 민간한테만 의지해서 예를 들면 스페이스X는 미국 정부에서는 아무런 신경도 안 썼던 신경 쓸 리가 없잖아요. 일론 머스크는 프로그래밍 하던 회사 차려서 했던 사람이에요. 돈도 번 게. 그러니까 초기에는 관심이 없었죠. 그런데 어느 날 훅 이제 발사를 하면서 성공을 하면서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미국에는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어렵다고 보고 이번처럼 우주청, 항공우주연구원, 산업체 이렇게 모두 합심을 했어야 되고 지속적으로 민간화를 하지만 지속적인 정부 지원이 없이는 발전이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에도 그 발사체 만드는 스타트업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증시 상장을 통해서 자본도 마련해서 재사용 로켓도 만들어 보겠다 하는 이제 민간 기업들이 있는데 얘기 들어보면 쉽지 않더라고요. 기술 자체도 그런데다가 자본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도와줘도 하물며 그 엄청난 기술이 미국, 유럽과 일본, 나사도 스페이스X한테 막 밀리는 판에 지금 우리 기업이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이 그러네요. 그다음에 자기 돈으로 해가지고는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의 이제 도움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생각해 보면 앞에 저희가 일부에서 자본시장 비교를 할 때도 사실 우리가 그냥 눈으로는 미국하고 많이 비교를 합니다만 덩치나 질적으로는 격차가 너무 크고 생각해 보니까 미국의 그 우주항공청이라고 했던 나사마저도 스페이스X한테 밀려서 국가 자본 손 떼고 민간한테 싸게 넘기자라고 해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우리의 민간 기업들도 스페이스X랑 이제 경쟁을 해야 한다라는 게 정말 어렵겠네요. 그렇죠. 상상만 해도. 그래서 이제 미국의 그 이제 제일 잘 나가는 미국의 전 세계 제일 잘 나가는 거죠. 미국 내에서도 스페이스X한테 아직은 다들 이제 파괴당하다시피 하고 있으니까 그 길을 상대를 해서 우리가 목표로 하긴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저는 스페이스X는 지금 현재 어마어마하게 전 세계를 그 도미네이트하는 그 로켓조차도 조만간에 은퇴시키고 새 로켓 스타쉽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더 큰 거. 스타쉽은 지금 거보다 또 한 10배쯤 능력이 더 좋습니다. 그걸로 화성 그건 간다고 100% 이렇게 보셨잖아요. 일단 로켓이 딱 발사대 위에 올라가서 달랑 젓가락 위에 올라앉는. 그러니까 다시 발사대로 다시 돌아오는 공중에서 그걸 포획하는 찹스틱이라 그래요. 실제로 예. 걔들이 이제 찹스틱 이름을 그렇게 붙였더라고요. 그렇게 붙여 젓가락처럼 탁 잡는다고 해서 너무 엄청나죠. 요거 저희가 그 재사용 발사체 요것도 좀 더 많이 여쭤봐야 되는데 요거는 길이가 좀 길 것 같아가지고 알겠습니다. 또 뉴스 들어와 있는 거 한번 정리해드리고 우리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연구원장까지 지내신 김승조 서울대 명예교수님과의 이야기는 잠시 후에 또 이어가겠습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우주 얘기 들을 때마다 너무 신기하고 가슴 설레기도 하고 벅차기도 한데 또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 앞에 남아있는 이것도 이제 산업으로 가야 되고 경쟁이니까요. 그렇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지내신 서울대 김승조 명예교수님 함께하고 있는데요. 재사용 발사체 이야기를 했잖아요. 스페이스X. 일론 머스크의 그 아이디어 하나가 설마 그게 되겠어라고 했는데 쐈던 로켓 다시 돌아와서 충전해서 또 다시 금방 지가 날아가고 공중에서 이른바 젓가락처럼 생긴 발사대에서
공중에서 더 낚아채기도 하고 이거를요. 우리도 이거를 결국은 해야 하지 않습니까? 해야 됩니다. 저는 절대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유럽이 지금 파괴가 됐다고 제가 말씀을 하는데 제가 이제 하는 말인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이 있겠죠. 유럽과 일본이 파괴된 결정적인 이유가 전문가들이 모두 모여서 다음 세대 로켓을 얘기하는데 넘버원 걔들은 일론 머스크를 우습게 봤고 일론 머스크를 쟤는 뭐 엉터리야 뻥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고 재사용 로켓이 스페이스 샤틀이 재사용 로켓이었는데 돈이 더 들었어요. 만드는 것보다. 아 예전에 스페이스 샤틀. 그 뭐라 했죠? 그 우주 비행선. 예. 우주 비행선이라 부르던 그 하얀 예. 비행기. 이렇게 쫙 가가지고 비행장에 이렇게 내리는 우주선이 네네네네네. 있었잖아요. 엄청나게 싣고 갔다가 나머지 다 바다에 버리고 자기만 이제 샤틀 조그만 것만 내려왔는데 바다에 버린 걸 건져가지고 다 수리해가지고 다시 사용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너무 들었어. 그래서 사람들이 재사용은 허구다. 이거는 그 나사가 너무 낙관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재사용을 안 하는 방향으로 차세대 로켓을 양국이 똑같이 다 정해서 양국 로켓이 성능이 굉장히 비슷하고 여러 가지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전문가의 함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책이나 여기저기 이건 전문가의 함정이 되게. 전문가들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잘못 얘기하면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거죠. 하던 대로. 예. 그래서 우리나라도 저는 그런 함정에 빠질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하고 하는데 아마 우주위원회에서 뭐 차세대 발사체는 재사용으로 가는 걸로 아마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맞다. 곽정대님이 우주 왕복선이요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우주 왕복선이라고 했는데 근데 그게 그거는 영어로 스페이스 샤틀입니다. 그러니까 그 비행체처럼 생긴 비행기처럼 생긴 그것만 왕복해서 오는 거고 예. 밑에 있었던 그 로켓 발사체는 예, 큰 놈들은 재사용이 안 됐던 건데. 재사용이 됐죠. 바다에서 건져서 재사용을 하는데 건져서. 예. 건지는 비용에서부터 가져와 가지고 씻고 내부 다시 청소하고 막 다시 다 만들고 안전 테스트하고 그래 다들 야 이거 새로 만드는 것이 더 쉽고 돈이 덜 든다 이랬었죠 그때. 그래서 그냥 일회용 발사체로 쭉 갔던 거고. 예. 근데 그 사이에 일론 머스크는 이제 그거는 계속 했는데 결국 여러 가지로 이제 문제가 나중에는 막 돈이 어마어마하게 드니까 발만 발사하게 스페이스 샤틀 우주 왕복선은 그냥 은퇴를 시키고 이제 다음 로켓을 개발하는 중에 일론 머스크가 나와가지고 이상한 걸 만든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 이상한 게 통했다라는 거. 통했죠. 그걸 실현한 것만 해도 대단한 거죠. 저도 로켓이 사실은 네. 저도 2010년인가 2009년에 KBS에서 네. 황수경 아나운서가 1시간짜리 뭐 미래 뭐 이런 프로가 있었어요. 오. 그걸 제가 한번 했는데 거기서 우주 프로라서 제가 했는데 거기서 저도 재사용을 일론 머스크가 한다 그랬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몇 년 전이라고요? 2010년인가 2009년. 아유, 그럼 15년, 황수경 16년 아나운서 전이니까. 아니 그때는 만화 속 공상과학. 그래도 제가 이제 그때 스페이스X를 그때 이미 이제 자료를 다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일론 머스크는 재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재사용 성공한 게 2014년, 15년 뭐 오래 이런 걸린 거. 거죠 거기도. 뭐 하루 아침에 된 건 아니고요. 일론 머스크는 실패를 통해서 하는 거니까. 그 외에 요즘 유행하는 말로 이제 짤이라고도 하는데 네. 일론 머스크가 그 부서진 로켓 그 잔해를 보면서 쪼그려 앉아갖고 망연자실하게 보던 그 사진 지금도 되게 유명하게 남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 실패를 통해서 그렇죠. 원인을 찾아가고 또 성공을 만들어 간 거고요. 우리도 좀 그렇게 가야 하는데, 아유 이게 오래 걸리겠죠 우리나라도 당연히. 우리나라 로켓은 제가 보기에는 일단 우리가 한 지금 차세대 로켓이 앞으로 한 뭐 대략 10년 정도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완전히 개발 끝나는데. 차세대 로켓의 10년이요? 예. 그 차세대란 누리호 다음 거요. 그게 이제 재사용이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그러니까 원래는 재사용 가능한 것 아닌 상태로 통과를 했는데 위원회를 네네. 그래서 새로 우주청이 생기면서 전 세계가 전부 재사용 로켓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미국이 지금 새로 만들고 있는 로켓랩의 중형 로켓도 재사용을 하고 중국은 한 5개 회사가 재사용 로켓을 개발하고 있어요. 그 전 세계가 다 유럽도 이제는 안 되겠다. 재사용이 아니고는 방법이 없다. 스페이스X하고 붙어야 되니까. 그다음에 세계 두 번째, 세 번째 부자인 제프 베조스도 블루 오리진 회사에서 뉴 글렌이라는 로켓이 이번에 성공했죠. 재사용해가지고 바지선에 내렸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는 무조건 새로 로켓을 개발하면 재사용이 아니면 안 하는 게 나아요. 아무런 경쟁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미 우리 자체의 로켓 기술은 이제 보유했잖아요. 네. 그럼 그걸 토대로 해서 한화가 지금 하면서 기술적으로 또 지난 뭐 2년간 또 많은 개선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해서 재생으로 가면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저기 우주 기술의 주변 산업이 세계 다 탑 넘버원 클래스 아닙니까? 탑 클래스입니다. 그런데 왜 우주 기술은 그렇게 안 되겠어요? 저는 자신감을 가지고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좀 성격이 급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예. 차세대를 그럼 만들 때 네. 재사용 로켓을 개발을 한켠에서 하고 있을 거고 그 사이에 누리호 5차, 6차 뭐 진짜 그 이유도 계속 돼야 된다면서요. 또 검증을 하면서 5차, 6차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점점 앞으로 새 로켓이 나올 것 같으면 그게 뭐 거기에 필요한 부품 이런 거 만드는 회사들이 쉽진 않잖아요. 네. 그다음에 1년에 한 번씩 쏘면 이게 예술품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일론 머스크는 공산품을 하잖아요. 지금 대부분의 이제 상업 발사 시장에 들어가는 애들은 다 공산품화를 하지 않으면 경쟁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럼 1년에 한 번 하면 그 부품 1년에 한 번 만들면 그 직원들 유지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산업체들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공산품처럼 가야 된다는 말씀이실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설계할 때부터 박사들이 설계한다고 하는 것보다 제가 과격하게 말씀드리면 정말로 현장성 있는 기술자들이 설계를 해서 만드는 가격이 싸고 일단 만드는 가격이 싼 물건을 설계해 줘야 되죠. 그다음에 양산성 있는 물건을 만들어야 되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고려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될 수 있다고 봐요. 우리는 그런 거 잘하는 나라잖아요. 그 역설적으로 우주 발사체를 너무 예술품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산업성까지 보면서 공산품처럼 가야 된다. 그러니까 조금 더 과감하게 도전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뭐냐면요. 저기 미국의 그 일론 머스크, 제프 베조스의 회사들 빼고 몇 개 회사 빼고는 예. 전 세계가 다 예술품으로 만들어요. 나사의 아르테미스의 SLS라는 로켓은 50조 원 쓰고 한 번밖에 발사 안 했어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엔 난맥상입니다. 그런데 뭐 미국은 걱정이 없잖아요. 생각지도 않은 민간인들이 알아서 막 지들끼리 둘이서 막 경쟁적으로 둘이 엄청난 경쟁심이 있거든요. 제프 베이조스랑 일론 머스크랑. 그럼요. 발사장 가지는 것 갖고 또 둘이 티격태격 서로 맞아요, 고소고발하고 맞아요. 예, 이랬어요. 맞아요. 예. 근데 그게 옆에서 바라보는 사람은 얼마나 즐거워요. 그래 니들 잘 해봐라. 혁신가들이. 엄청난 혁신가죠. 그러게요. 우리도 참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네. 그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그 수차례 그렇게 발사체를 자주 발사하면서 올리고 있는 게 스타링크 같은 인공위성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궤도 위성. 그렇습니다. 정말로 그 궤도를 촘촘하게 채울 정도인데 네네. 이것도 전 세계들이 그렇게 또 가더라고요. 그렇죠. 중국도 이거 한다고 하고요. 그렇죠. 지금 현재 일론 머스크를 따라서 절대로 양보를 안 하죠. 제프 베조스가 하죠. 베조스는 아마존 웹 서비스라고 엄청난 데이터 센터 시설을 갖고 있잖아요. 네네. 그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그걸 인공위성만 올리면 이제 일론 머스크보다 훨씬 더 인프라는 잘 갖춰져 있는 사람이잖아요. 인터넷 팡팡 내려줄 수 있는 뭐 중계 그 안테나들도 다 있고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그 두 이제 회사가 막강한 덕을 가지고 있고 일론 머스크는 이미 10,000개 이상의 인공위성을 올렸습니다. 올해만 3,000 몇 개 올렸습니다. 올해 일론 머스크가 발사한 로켓 3분의 2 이상이 자기 인공위성 올렸어요. 전 세계에서 올린 거의 3분의 2가 스페이스X 통해서. 아니요. 전 세계는 올해는 90% 이상. 90%요? 예. 그 일론 머스크가 올린 물량의 3분의 2를 스타링크 위성이다 이거죠. 자체 위성. 예. 손님 위성이 아니라. 예. 그러니까 중국은 일론 머스크 하는 거 그대로 따라합니다. 하다못해 스타쉽까지 따라하거든요. 예. 그대로 설계도 똑같이 해가지고 문제가 없어. 거긴 카피라이트 뭐 이런 거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스타링크도 하면서 뭐 일론 머스크가 많이 챙겨 올리면 우리 15,000개 이렇게 해놨죠. 근데 그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럼요. 예. 왜냐하면 저궤도로 올리면 5,500km 정도에 올라가면 수명이 길어야 5년 6년입니다. 그러면 15,000개가 5년 하면 한 해 3,000개씩 올려야 돼요. 중국이 로켓을 많이 발사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창정 이후 아주 작은 로켓이에요. 뭐 조금 큰 것들 요새는 하고 있지만 이때까지
몇백 개 위성도 올려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한 해에 3,000개? 뭐 모르겠어요. 또 금방 속도를 높이겠죠. 그 중국에서도 재사용 로켓 우주 어떤 공간까지 갔다가 다시 혼자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기립하는 세워서 이제 예. 땅에 멈추는 것까지도 이제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도 그걸 따라가야 되는데. 그래서 중국 재사용 로켓이요. 예. 그 이제 재사용이 가장 쉬운 것이 액체 메탄가스를 쓰는 건데 지금 현재 누리호나 옛날 저기 팔콘 9 로켓은 케로신이라는 석유를 쓰는데 석유는 거름이 나잖아요. 재사용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잘해야 되는데 제 베조스는 메탄을 쓰고요. 이미 성공을 했고 중국도 메탄을 써서 성공한 회사가 있습니다. 발사에. 재사용까지는 아직 안 갔죠. 또 요것도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최근에 그 AI 때문에 데이터 센터가 모자라서 난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일각에서는 이 데이터 센터를 우주에다가 짓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예예. 근데 상식적으로 이 데이터 센터가 부동산으로 봐도 웬만한 공장 예. 거의 뭐 집채 뭐 아파트보다 더 큰 데이터 그렇죠. 센터인데 예. 그걸 어떻게 우주에다 짓는다는 걸까요? 그러니까 지금 지상에 있는 데이터 센터들 대부분 뭐 이제 하이퍼스케일 사이즈 이제 큰 것들은 100메가와트 전력 정도 쓰는 것들을 이제 하이퍼스케일이라는데 그런 건 다 1조 원쯤 듭니다. 여러 가지 다 합쳐서 예. 지금 뭐 더 드는 것도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우주에 올라가면 사실은 우주에 올리겠다는 일각 중에 저도 이제 하나입니다. 저도 그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회사도 차리고 했는데 우주 데이터 센터는 그렇게 클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상에는 공기를 통해서 대류를 통하고 여러 가지 냉각 시스템이 이제 지상에 맞는 냉각 시스템인데 우주는 공기가 없으니까 그런 것들 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상 데이터 센터 상당 공간이 냉각 시스템 때문에 차지되는 거니까요. 그것도 있고 컴퓨터 자체도 크잖아요. 서버 이따만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서버에. 이거는 이제 밀착을 한 다음에 잘해야 되는 그 열을 빼내는 열 빼내는 시스템을 잘해야죠. 그다음에 이제 우주는 그 방사선 효과 때문에 이제 컴퓨터가 망가질 수도 있으니까 뭐 그런 어려움도 챌린징도 많은데 저는 해결될 거라고 보고 있고 거기 가면 이제 전력은 공짜잖아요. 태양광. 예. 태양광 발전을 하면 되고 물론 안테나 태양광 패널이 커야 되지만 그다음에 냉각은 심우주로 그냥 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방열판을 물론 방열판도 많이 필요하지만 우주는 추우니까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데이터 센터를 두기에 우주 공간이 더 적합할 수도 있다라는 거고. 더 적합할 수도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 큰 규모의 뭐 서버를 그렇게 지을 필요도 없고 오히려 더 그렇습니다. 작게 올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떤 분은 그러면 정비를 어떻게 하느냐 그러는데 정비.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지만 컴퓨터 발전 속도가 빨라가지고 3년, 4년, 5년 되면 계속 유지 못합니다. 새 거 넣어야 되니까. 또 교체해야 예, 되듯이. 교체하니까 우리도 뭐 그렇게 교체를 하면 되고요. 뭐 여러 가지 관점에서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발사비가 써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일론 머스크의 로켓 발사비로도 좀 어려워요. 그 뭐냐면 일론 머스크 지금 개발하고 있는 스페이스X 개발하고 있는 스타쉽이면 되는 거죠. 대량으로 더 많이. 스타쉽은 크게 하는데 완전 100% 재사용이니까 값이 무지하게 쌀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그렇게 얘기해놓고 실제로는 또 돈을 더 받는 수도 있어가지고 뭐 걱정은 되는데 나중에 독점이 될 수도 있고. 야 거의 뭐 우리는 포터 수준인데 아까 미국은 덤프 트럭 수준이라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거의 기차로 옮기는 것 같은 그렇습니다. 그런 차이가 날 수도 있겠네요. 요거 하나만 간단히 마지막에 또 여쭤봐야겠네. 아주 먼 미래의 걱정이겠습니다만 최근에도 보면 스타링크가 너무 많이 쏴서 네네. 별자리가 안 보일 정도라고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 지금 우리 청취자분들도 우주 쓰레기 이런 거 걱정들 하시거든요. 특히 이제 데이터 센터 우주 시대가 되면 또 지금 사실은 제가 조심스럽습니다. 우주 쓰레기는 그 미국이나 스페이스X보다는 중국 쪽이 더 걱정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로켓도 아직은 재사용하는 게 없으니까 로켓에서 다 부스러기가 떨어져 나가가지고 생기고 미국은 스타링크 위성은 자체적으로 수명이 다했을 때 끌어내려가지고 우주 공간에서 태울 수 있는 기능을 다 갖추고 그렇지 않으면 미국 정부에서 허가를 안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우주 쓰레기에 대비하는 건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자기 게 10,000개가 넘으니까 그 못 쓰는 쓰레기가 아니라 진짜 위성이 10,000개가 넘지 않습니까? 자기들끼리도 부딪힐 수 있고 다른 위성하고도 부딪힐 수 있죠. 그다음에 이제 천문학자들을 이제 관측을 방해하는 건 사실은 뭐
이게 위성이 막아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개들이 지금 돌아다니니까. 발살 금방하면 이렇게 줄지어서 궤도를 찾아 올라갈 때 줄지어서 갑니다. 그 트레인이라 그러는데 그 뭐 생전 처음 보는 거 사람들이. 이거 벌써 시간이 다 갔습니다. 예. 역시 우주 얘기는 너무나 재미있고 또 우리가 가야 할 미래이고 서울대 김승조 명예교수 통해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내일은 성공예감 주말판 별책 부록이 방송되는 날이죠. 가치 투자의 교본이라고 불리는 책이 있습니다. 벤자민 그레이엄, 워런 버핏의 스승인데요. 그 사람이 쓴 증권 분석이라는 책을 또 재미있게 설명해 드립니다. 이현투자자문의 박성진 대표와 내일은 함께합니다. 일라디오 또 유튜브에서 동시에 들으실 수 있고요.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